헛소리 집어치워. 증거라도 있어? 있어요. 여기요. 이게 우리 엄마가 목숨 걸고 남긴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오빠 나 오늘은 물만 마셔도 배가 아파. 조금만 참아 하느라. 내일 아침에 약 사올게. 근데 오빠 우리 언제쯤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 새벽 3시 반지하 원룸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불빛은 약했고 천장에선 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호는 낡은 이불 속에서 동생 하늘을 꼭 안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일러는 이미 한 달 전에 멈춰 있었다. 관리비를 내지 못한 지 2달째였다. 냉장고 안에는 김치 한 통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시큼한 냄새가 났다. 민호는 어젯밤에도 김치만 먹었다. 밥도 없이 물에 말아서. 하늘에게는 오빠 배 안 고파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속은 쓰렸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래도 참았다. 하늘이 먼저였다. 책상 위에는 알바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민호는 매일 아침 동네를 돌며 전단지를 모았다. 주방 보조, 전단지 돌리기, 새벽 택배 상하차. 무엇이든 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학생은 안 돼요.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 필요해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늘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다. 아이는 이불을 움켜쥔 채 신음을 흘렸다. 민호는 동생의 이마를 만져봤다. 손바닥의 열기가 확 전해졌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지갑 속엔 1,000원짜리 동전 3개가 전부였다. 민호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곰팡이가 핀 벽지 너머로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 그 소리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민호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하늘을 감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때 민호의 시선이 서랍장 위에 멈췄다. 낡은 나무 서랍장, 페인트가 벗겨진 손잡이. 그 속에는 엄마의 유품이 들어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늘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낡은 손수건, 색바랜 사진 1장, 그리고 검은색 카드 1장. 카드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지만 이름은 선명했다. 한서윤, 엄마의 이름이었다. 민호는 그 카드를 손에 쥐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 이 카드를 민호 손에 쥐어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이건 절대 쓰지 마. 누가 너희를 찾아올 거야. 엄마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그리고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민호는 그때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하늘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민호는 카드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절대 쓰지 마. 하지만 동생의 신음소리가 그 말을 지웠다. 민호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낡은 패딩을 걸쳤다.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다. 민호는 골목을 뛰어
편의점으로 향했다. 발밑에 얼음이 미끄러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민호는 진열대 앞으로 달려갔다. 컵라면, 이온음료, 해열제. 민호는 손에 닿는 대로 집었다. 계산대로 갔다. 알바생은 졸린 눈으로 물건을 찍었다. 16,000원입니다. 민호는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다. 비읍. 승인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서울 강남. 마천루가 즐비한 빌딩 숲 한가운데 최고층 회장실. 어둠 속에서 모니터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다. 화면에 알림이 떴다. 결제 승인 카드 번호 7742. 사용자 한서윤. 그 이름을 본 순간 책상 앞에 앉아 있던 한규석 회장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규석의 입술이 떨렸다. 서윤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12년이었다. 딸이 사라진 지 12년. 그는 딸을 죽은 줄 알았다. 아니, 죽었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카드가 움직였다. 한규석은 벌떡 일어났다. 인터폰을 눌렀다. 정밀한 실장, 당장 들어와.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30초 후 문이 열렸다. 정밀한 실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회장의 표정을 보고 즉시 알아챘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서윤이 카드가 방금 결제됐습니다. 한규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밀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회장님, 그게 무슨 차자요? 당장 카드 사용 위치 추적하고 주변 CCTV 전부 확보하세요. 그리고 한규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딸이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정밀하는 고개를 숙였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 방을 나갔다. 한규석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 속 결제 내역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컵라면, 이온음료, 해열제.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아픈 건가? 민호는 편의점을 나와 다시 골목을 뛰었다. 봉지를 꽉 쥔 채 숨을 헐떡이며 원룸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여전히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호는 이온음료 뚜껑을 열어 동생 입에 조금씩 넣어줬다. 하늘아, 이거 마셔. 그리고 약 먹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삼켰다. 민호는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3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면을 떠서 하늘에게 먹였다. 아이는 천천히 먹었다. 맛있어. 오빠. 하늘은 작게 웃었다. 민호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엄마가 말한 그 사람들 정말 올까? 새벽은 깊어갔다. 원룸 창문 밖으로 멀리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다. 민호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하지만 이미 저 멀리 강남의 빌딩에서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민호와 하늘을 향해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음 날 아침 하늘의 열은 조금 내렸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작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나 좀 나은 것 같아. 민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어젯밤 카드를 사용한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다. 민호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골목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갔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갔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 순간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섰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차는 고급 세단이었다. 이 동네에선 볼 수 없는 종류였다. 차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들이 엄마가 말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민호는 재빨리 하늘을 깨웠다. 하늘아, 일어나. 우리 나가야 돼. 왜? 어디가? 설명은 나중에. 일단 신발 신어. 민호는 가방에 중요한 것들을 쑤셔 넣었다. 엄마 사진, 카드, 그리고 남은 돈 조금. 하늘은 졸린 눈을 비비며 신발을 신었다. 민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민호는 재빨리 옥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늘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옥상 문을 밀어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옥상은 좁았고 탈출구는 없었다. 그때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2층 확인했습니다. 3층 올라갑니다. 무전기 소리였다. 민호는 하늘을 옥상 물탱크 뒤에 숨겼다. 하늘아, 여기 있어. 소리 내지 마.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옥상 난간 쪽으로 갔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5대, 아니 7대. 모두 같은 종류의 고급 세단이었다. 그리고 그 차들 사이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도대체 엄마가 누구였길래 그때 옥상 문이 열렸다. 민호는 뒤를 돌아봤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이었다. 남자는 민호를 보더니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옥상에서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뒤로 물러섰다. 난간이 등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경호원이 다가왔다. 도망가지 마. 우린 너희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하늘아, 뛰어. 하지만 아이는 물탱크 뒤에서 나오지 못했다. 너무 무서웠다.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여자였다. 정밀한 실장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경호원을 제지했다. 멈춰. 애를 놀라게 하지 마. 그녀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호야, 맞지? 나는 정밀한이야. 너희 외할아버지께서 보내셨어.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외할아버지? 그는 엄마에게서 가족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엄마는 항상 우린 이제 가족이 없어라고만 말했다. 정밀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규석 회장님, 너희 엄마의 아버지야. 어젯밤 카드 사용 기록을 보고 너희를 찾았어.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라도 돼요? 정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회장님이 너무 급하셨어. 12년 동안 딸을 잃고 살았거든. 그리고 지금 손주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야.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이상했다. 엄마는 왜 가족을 떠났을까? 왜 연락을 끊었을까? 그리고 왜 카드를 쓰지 말라고 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하늘이 더 중요했다. 아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정미라는 물탱크 뒤로 다가갔다. 하늘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지? 괜찮아. 무섭지 않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다. 하늘은 조금씩 밖으로 나왔다. 정미라는 아이의 이마를 만져봤다. 아직 열이 있네. 병원부터 가자. 민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의 상태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다치면 전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정미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 회장님이 제일 원하는 건 너희가 안전한 거야. 민호와 하늘은 정미란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검은 차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민호는 하늘의 손을 꽉 잡았다. 차에 타는 순간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골목, 낡은 건물들, 그리고 반지하 원룸. 모든 게 멀어지고 있었다. 차는 빠르게 도심을 가로질렀다. 민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모든 게 낯설었다. 하늘은 민호 옆에 붙어 앉아 작게 떨고 있었다. 민호는 동생의 손을 꽉 쥐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30분 후 차는 거대한 병원 앞에 멈췄다. VIP 전용 입구였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늘은 즉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링거를 놓았다. 민호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정미란이 다가왔다. 손에 따뜻한 음료수를 들고 있었다. 마셔. 아침도 안 먹었지? 민호는 받아들었다. 목이 말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정미라는 옆에 앉았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영양실조랑 면역력 저하래.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정미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했고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남자는 민호 앞에 멈춰섰다. 잠시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야, 나는 내 외할아버지야. 한규석이라고 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외할아버지. 엄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민호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남자를 응시했다. 한규석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서윤이가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몰랐어. 이제라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감정이 복잡했다. 미움, 안도, 혼란. 모든 게 뒤섞였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이 먼저였다. 민호는 입을 열었다. 하늘이 괜찮아질 수 있죠? 한규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최고의 의료진이 돌볼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안전해.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엄마가 왜 도망쳤는지, 왜 카드를 쓰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곧 드러날 것이었다.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사흘 후 하늘은 퇴원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웠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밀한 실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부터 회장님 댁에서 지내게 될 거야. 민호는 긴장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머물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었다. 차는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높은 담장, 철문, 그리고 경비원. 모든 게 민호가 살던 세상과는 달랐다. 철문이 열리고 차는 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갔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다. 3층짜리 서양식 건물이었다.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늘은 창문에 코를 박고 중얼거렸다. 오빠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차가 멈췄다. 정문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집사, 가정부, 정원사, 경호원. 모두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민호와 하늘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한규석 회장이 직접 나와 있었다. 그는 두 아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어서 와.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민호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하늘은 민호 뒤에 숨었다. 한규석은 아이들의 긴장을 알아챘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부담 갖지 마. 저택 내부는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민호는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한규석은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문을 열자 넓은 방 2개가 나타났다. 각각 침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다. 민호의 방은 파란색 톤이었고 하늘의 방은 연한 분홍색이었다. 하늘은 침대에 폴짝 뛰어올라 웃었다. 오빠, 이 침대 진짜 푹신해. 민호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다. 한규석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저녁엔 가족들이 모일 거야. 다들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커졌다. 가족들이 우릴 어떻게 볼까?
저녁 시간이 되었다. 민호와 하늘은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한규석이 소개를 시작했다. 얘들아, 이쪽은 도준 삼촌이야. 내 동생이지. 한도준은 40대 후반으로 보였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민호를 훑어보듯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래, 이 애들이 서윤이 자식들이야? 목소리는 냉랭했다. 한규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도준, 조카들한테 인사해. 한도준은 코웃음을 쳤다. 형님, 이 애들이 정말 우리 피를 물려받았다는 증거는 있어요? DNA 검사라도 했어요?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늘은 민호의 옷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오빠, 저 아저씨 무섭다. 한규석은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도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한도준은 태연했다.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회사 지분 문제도 있고요. 정밀한 실장이 끼어들었다. 도준 부회장님, 이미 DNA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올 겁니다. 한도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애들 입적은 그 이후에. 한규석은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민호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하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반찬에 손을 뻗었다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움찔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한도준의 비서 같은 남자가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다. 식사 중간 하늘이 작은 실수를 했다. 물컵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하늘은 화들짝 놀라 눈물을 글썽였다. 죄송해요. 한도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역시 애들은 애들이네. 민호는 벌떡 일어났다. 하늘을 감쌌다. 한규석도 일어났다. 가정부를 불러 유리 조각을 치우게 했다. 그리고 하늘에게 말했다. 괜찮아, 하늘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하늘은 계속 울먹였다. 민호는 동생을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 저희 방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한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하늘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닫는 순간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막혔다. 하늘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민호는 동생 옆에 앉았다. 괜찮아, 하늘아. 우리 조금만 참자. 하지만 민호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밤이 깊었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택의 정원엔 조명이 켜져 있었고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특히 한도준이라는 남자가 있는 한.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계단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한도준의 목소리였다. 카드부터 확보해. 그리고 서윤이가 남긴 물건들 다 찾아. 애들이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민호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다.
절대 쓰지 마. 누가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엄마의 카드를 꺼냈다. 카드를 베개 밑에 숨겼다.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는 뭘 숨긴 걸까? 저 사람들은 왜 우릴 경계할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민호는 결심했다. 답을 찾아야 한다고. 엄마를 위해, 하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저택은 조용했다. 민호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카드부터 확보해. 서윤이가 남긴 물건들 다 찾아. 민호는 결심했다. 먼저 찾아야 한다고. 아침 식사 시간 한규석이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오늘은 집 구경 좀 해봐. 정원도 넓고 서재도 있어. 편하게 둘러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한규석 옆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다. 아이는 한결 밝아 보였다. 식사 후 민호는 혼자 저택을 돌아다녔다. 1층 거실, 서재, 주방. 모든 곳이 깨끗하고 넓었다. 하지만 민호가 찾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엄마의 흔적? 엄마가 남긴 무언가. 민호는 복도 끝에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엔 창고라고 적힌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문을 열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지하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공기가 차갑고 습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지하 창고는 넓었다.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엔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민호는 박스들을 하나씩 살폈다. 대부분 오래된 서류나 책들이었다. 그때 구석 쪽에서 특이한 박스를 발견했다. 다른 박스들과 달리 이 박스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윤. 엄마 이름이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금속함이 들어 있었다. 금속함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선반 아래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찰칵 금속함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다. 낡은 장부, USB, 그리고 편지 봉투. 민호는 장부를 펼쳤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호는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기록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USB를 집어들었다. 겉면에 증거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엄마의 필체였다. 민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제 카드가 누군가에게 빼앗겼습니다. 도준 삼촌이 제 이름을 도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선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서윤. 민호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쫓겨난 것이었다. 그리고 한도준이 엄마를 해친 사람이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가 50대쯤 되어 보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시설관리 반장 김태식이었다. 김태식은 민호를 보더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쉿! 소리 내지 마.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민호에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았다. 넌 서윤 씨 아들이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서윤 씨는 좋은 분이었어. 근데 도준 부회장 때문에 떠나야 했지. 민호는 물었다. 아저씨도 알고 있었어요?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아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지. 도준 부회장이 무서워서. 민호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김태식은 USB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하지만 조심해. 도준 부회장은 위험한 사람이야.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김태식은 말을 멈췄다. 민호는 결심했다. 전 두렵지 않아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거예요. 김태식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용감하구나. 하지만 혼자 하지 마. 정밀한 실장을 믿어. 그분은 회장님 편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하 창고를 나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한도준의 목소리였다. 지하 창고 확인했어? 네, 부회장님. 아직 아무것도 발견 못했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였다. 민호는 재빨리 창고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다. 한도준과 그의 부하들이 복도 저쪽에 서 있었다. 민호는 반대편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방으로 돌아오자 하늘이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민호는 문을 잠그고 USB와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다. 숨이 가빴다. 하늘이 물었다. 오빠 어디 갔다 왔어?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집 구경. 여기 진짜 크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엔 긴장이 역력했다. 하늘은 그걸 눈치챘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민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걱정 마. 밤이 되었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USB를 바라봤다. 이 작은 것 안에 엄마를 괴롭힌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결심했다. 언젠가 이걸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고 있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났다. 문은 잠겨 있었다. 문고리가 계속 움직였다. 민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문 잠겨 있어. 내일 다시 오자. 발소리가 멀어졌다. 민호는 땀을 흘렸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언제 공격당할지 몰랐다. 민호는 USB를 베개 밑에 숨기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밤새도록 민호는 깨어 있었다. 경계하며 준비하며 그리고 계획을 세우며. 다음 날 한규석은 민호와 하늘을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책으로 가득 찼고 큰 책상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한규석은 책상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다. 표정은 진지했다. 얘들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한규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긴장했다. 한규석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99.9% 일치. 너희는 내 손주가 맞아. 한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야.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늘은 활짝 웃었다. 한규석은 아이들을 안았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의심하지 못해. 내가 지킬 거야. 민호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느꼈다. 한도준이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점심시간 다시 가족들이 모였다. 한규석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늘부터 민호와 하늘은 우리 가족입니다. 한민호, 한하늘. 호적에도 올릴 겁니다. 식탁 주변의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한도준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도준은 계속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한도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식사 중간 한도준이 말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한규석은 고개를 들었다. 당연히 학교에 보낼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다 지원할 거고. 한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회사 일에 관여하는 건 아직 이르지 않나요? 한규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한도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불만이 역력했다. 식사 후 한도준은 자리를 떴다. 민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후 민호는 정밀한 실장을 찾아갔다. 정밀한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민호가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웃으며 맞았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민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지하 창고에서 찾았어요. 정밀한은 USB를 받아들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어디서? 민호는 설명했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박스, 금속함, 그리고 편지. 정밀한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큰일이야. 정밀한은 즉시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다. 녹취 파일, 문서, 사진. 모두 한도준의 비리를 증명하는 것들이었다. 정밀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걸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밀한은 민호를 데리고 한규석의 서재로 갔다. 한규석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밀한이 USB를 보여주자 한규석은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정밀한은 설명했다. 한규석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한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카드로 돈을 빼돌려. 그리고 장부는 조작해. 형님은 모를 거야.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한규석의 손이 떨렸다. 다음 파일은 문서였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기록, 그리고 한도준의 비자금 계좌. 모든 게 명확했다. 한규석은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었다. 도준이가 이런 짓을? 목소리는 떨렸다. 정밀한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하지만 한규석은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만. 먼저 도준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정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회장님, 그러시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한도준이 들어왔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형님, 그게 뭡니까? 한규석은 일어났다. 도준, 이게 사실이야? 내가 서윤이 이름으로 돈을 빼돌렸어? 한도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형님, 그게 중요합니까?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규석은 책상을 쳤다. 중요하지. 넌 내 딸을 배신했어. 그리고 회사 돈을 훔쳤어. 한도준은 태연했다. 형님, 서윤이는 어차피 회사 경영에 관심 없었어요. 그냥 돈만 쓰고 다녔죠. 전 그 돈을 더 유용하게 쓴 겁니다. 한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유용하게? 내 주머니에 넣은 게 유용한 거야? 한도준은 민호를 쳐다봤다. 저 꼬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군요. 형님, 애들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요. 형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한규석은 손을 들어 한도준을 가리켰다. 나가. 당장 나가. 한도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돌아서 문을 나갔다. 민호는 한도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한규석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정미란이 다가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규석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의심장이 정미란은 화들짝 놀라 한규석을 부축했다. 회장님. 민호는 얼어붙었다. 한규석이 바닥에 쓰러졌다. 정미란은 즉시 119에 전화했다. 빨리 와주세요. 한규석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한규석은 눈을 감은 채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약했다. 민호는 눈물이 흘렀다. 제발 안 돼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한규석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민호와 정미란도 따라갔다. 병원 복도에서 민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할아버지 제발 괜찮으세요. 정미란은 민호의 어깨를 감쌌다. 민호야, 회장님은 강하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미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표정은 심각했다. 약물 반응이 의심됩니다. 혈액 검사 결과 고혈압 약에 다른 성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대답했다. 누군가 고의로 약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민호는 깨달았다. 한도준이었다. 그가 할아버지를 없애려 했던 것이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민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다. 정미란 실장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병원 복도를 오갔다. 하늘이는 민호 옆에 붙어 앉아 작게 떨고 있었다. 오빠, 할아버지 괜찮아지시는 거 맞지? 민호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응,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누군가 고의로 약을 조작했다. 한도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게 웃던 그 표정, 회장실을 나서며 했던 말. 후회하실 겁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민호는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는요? 간호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직 의식은 없으세요. 하지만 상태는 안정되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미란이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호야, 경찰에 신고했어. 약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가 시작될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 삼촌이 한 거죠? 정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맞아. 밤이 깊어갔다. 민호는 병실 밖 의자에서 잠들지 못했다. 하늘이는 민호의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민호의 세상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새벽 2시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한도준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양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민호는 몸이 굳었다. 한도준은 민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꽃다발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형님 문병 왔어. 어때? 상태가 좀 나아지셨어?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도준은 피식 웃었다. 말도 안 하니? 역시 애는 애야. 정미란이 복도 저쪽에서 달려왔다. 도준 부회장님,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한도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형님 문병인데 동생이 오면 안 돼요? 정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회장님은 면회 제한 상태입니다. 돌아가세요. 한도준은 꽃다발을 간호사 데스크에 놓았다. 그럼 이거라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그는 정미란을 똑바로 쳐다봤다. 조심하세요.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한도준은 돌아서 갔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정미라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민호야. 내가 지킬게.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정미란 혼자서는 한도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하시니 짧게만 면회하세요. 민호는 하늘이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한규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다. 민호를 보자 한규석은 미소 지었다. 민호야 하늘이야 목소리는 약했다. 민호는 침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늘이가 한규석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깨어나지 않으실까봐 한규석은 하늘이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미안해,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희 걱정시켰구나.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으시면 됐어요. 한규석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USB는 안전한 곳에 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밀한 실장님이 보관하고 계세요. 한규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했어. 그리고 조심해. 도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젯밤 한도준의 눈빛을 봤으니까. 한규석은 계속 말했다. 민호야, 내가 회복될 때까지 정밀한 실장님 말씀 잘 들어. 그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다. 민호와 하늘이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정밀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받아. 회장님이 준비하신 거야. 민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체크카드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한규석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야, 혹시 모르니 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 위험하면 하늘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 정밀한 실장님이 도와줄 거야. 할아버지 민호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는 민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밀아는 운전하면서 말했다. 민호야, 집에 가면 방에서 나오지 마. 내가 식사는 챙겨줄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민호는 귀를 막고 싶었다. 2층 방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한도준의 비서를 마주쳤다. 비서는 민호를 보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꼬마들, 집에 잘 왔네. 조심해. 계단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위협이었다. 방에 들어가자 민호는 문을 잠갔다. 하늘이는 침대에 앉아 인형을 안았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언제까지일까? 할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 아니면 한도준이 체포될 때까지? 밤이 되었다.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아니, 꺼내려 했다. 하지만 USB가 없었다. 민호는 서랍을 뒤졌다.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난당했다. 민호는 방안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USB는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 방에 들어와서 가져간 것이었다. 민호는 무릎이 꺾였다. 끝났다. 증거가 사라졌어. 그때 문 밖에서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민호는 쪽지를 집어들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USB 찾고 싶으면 혼자 지하 창고로 와. 자정까지. 친구 민호는 손이 떨렸다. 민호는 시계를 봤다. 11시 30분이었다. 30분 남았다. 민호는 결정해야 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USB가 없으면 한도준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민호는 하늘이를 재웠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1층을 지나 지하 창고로 가는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창고는 컴컴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누구세요? 나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김태식 반장이었다. 그는 손에 USB를 들고 있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가져왔어. 민호는 안도했다. 아저씨 왜요? 김태식은 설명했다.
도준 부회장 부하들이 내 방을 뒤지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가져온 거야. 민호는 USB를 받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긴. 하지만 조심해. 이제 도준 부회장이 내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거야. 민호는 USB를 꽉 쥐었다. 전 포기 안 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김태식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용감하구나. 하지만 혼자 하지 마. 정밀한 실장님과 함께 움직여.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하 창고를 나왔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한도준이었다. 그는 민호를 보고 멈춰섰다.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도준은 다가왔다. 혹시 뭔가 찾았어? 민호는 뒤로 물러섰다. 한도준은 웃었다. 걱정 마.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그냥 조용히 지내. 그럼 다칠 일 없을 거야.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한도준은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민호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방으로 돌아와 민호는 USB를 베개 밑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도준 삼촌을 막을 수 있지? 그때 민호는 깨달았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했다. 정밀한 실장, 김태식 반장, 그리고 할아버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민호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정밀한 실장을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도준을 무너뜨릴 계획을.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 계획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민호는 달을 바라봤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민호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하늘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정밀한 실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민호는 알았다. 폭풍 전야라는 것을. 정밀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정밀한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밀한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민호를 보자 그녀는 안경을 벗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민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다시 찾았어요. 정밀한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민호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다. 김태식 반장이 도와줬다는 것, 그리고 한도준과 마주쳤다는 것. 정밀한은 표정이 굳어졌다. 정밀한은 USB를 받아들었다. 민호야,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해. 이 증거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요? 정밀한은 시계를 봤다. 오늘. 지금 당장. 더 늦으면 도준 부회장이 먼저 손을 쓸 거야. 정밀한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나지 않았다. 정밀한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한데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휴대폰도 먹통이었다. 전파 차단이야. 민호는 불안해졌다. 무슨 뜻이에요? 정밀한은 창밖을 내다봤다.
저택 입구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경비원들이 대문을 잠그고 있었다. 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야, 우린 갇혔어.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한도준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경호원 서너 명이 따라왔다. 한도준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실장님,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정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준 부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한도준은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짓이라니요. 전 그냥 가족을 보호하는 중입니다. 형님이 쓰러지셨잖아요. 제가 회사를 지켜야죠. 정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곧 회복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한도준은 고개를 저었다. 기다릴 수 없어요.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 그는 민호를 쳐다봤다. 그리고 꼬마, 내가 가진 거 내놔. 민호는 뒤로 물러섰다. 정미란이 민호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이건 증거예요.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한도준은 손가락을 튕겼다.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왔다. 정미란은 책상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내려 했지만 경호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실장님, 저항하지 마세요. 정미란은 이를 악물었다. 민호는 USB를 꽉 쥐었다. 한도준이 다가왔다. 민호야, 착하게 내놔. 안 그러면 하늘이가 다칠 수도 있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하늘이를 건드리면 한도준은 웃었다. 건드리긴. 그냥 안전을 보장 못할 뿐이지.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늘이가 위험했다. 민호는 천천히 USB를 꺼냈다. 한도준은 USB를 낚아챘다. 착한 애. 역시 애는 애야.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정미란이 소리쳤다. 도준 부회장님, 이건 범죄입니다. 회장님이 알게 되면 한도준은 손을 들어 막았다. 형님? 형님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리고 곧 더 오래 누워 계실 겁니다. 정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한도준은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실장님과 꼬마를 방에 가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경호원들이 정미란과 민호를 붙잡았다. 민호는 발버둥 쳤다. 놓으세요. 하늘이는요? 하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도준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하늘이? 걱정 마. 잘 보살펴 줄 거야. 내가 말 잘 들으면. 그는 문을 나갔다. 경호원들이 민호와 정미란을 끌고 갔다. 정미란은 별도의 방에, 민호는 자기 방에 갇혔다. 민호의 방문이 밖에서 잠겼다. 민호는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요. 하늘이는 어디 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민호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택 정원에 한도준이 서 있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민호는 주먹으로 창문을 쳤다. 무력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문이 열렸다. 가정부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식사 가져왔어. 민호는 식사를 거부했다. 하늘이는요? 제 동생은 어디 있어요? 가정부는 대답하지 않고 쟁반을 놓고 나갔다. 문이 다시 잠겼다.
민호는 쟁반을 내려다봤다. 밥과 국, 반찬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쟁반을 밀어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하지? 오후가 되었다. 민호는 방안을 서성였다. 탈출할 방법을 찾았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2층이라 뛰어내릴 수 없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민호는 절망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에 부딪혔다. 민호는 창문을 열었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김태식 반장이 서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돌돌 말아 위로 던졌다. 민호는 종이를 받았다. 펼쳐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10시 내 방 창문에 사다리를 대겠다. 하늘이는 내가 데리고 나올게. 정밀한 실장님도 구출할 거야. 준비해. 김태식 민호는 가슴이 뛰었다. 희망이 보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태식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다. 김태식은 재빨리 사라졌다. 민호는 종이를 찢어 변기에 버렸다. 그리고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7시간 남았다. 민호는 준비를 시작했다. 가방에 중요한 것들을 챙겼다. 엄마 사진, 할아버지가 준 카드, 그리고 옷 몇 벌. 민호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다시 가정부가 식사를 가져왔다. 민호는 이번엔 먹었다. 힘이 필요했다. 가정부는 민호가 먹는 걸 보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먹어야지. 애가 굶으면 안 되지. 민호는 묵묵히 먹었다. 밤 9시, 민호는 가방을 메고 창문 옆에 섰다. 밖은 어두웠다. 저택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지만 정원은 그림자로 가득했다.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9시 50분. 민호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호원이 순찰 도는 소리였다. 민호는 숨을 죽였다. 10시 정각.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사다리가 창문턱에 걸렸다. 김태식의 얼굴이 나타났다. 민호야, 빨리 내려와. 민호는 가방을 먼저 내렸다. 그리고 창문을 넘어 사다리를 탔다. 사다리를 내려가는 동안 민호는 떨렸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마침내 땅에 발이 닿았다. 김태식이 사다리를 치웠다. 이쪽으로. 민호는 김태식을 따라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정원 구석에서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동생을 꽉 안았다. 하늘아, 괜찮아? 하늘이는 울먹였다. 오빠 무서웠어. 민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나갈 거야. 정밀안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잘했어. 이제 여기서 나가자. 김태식은 뒷문 쪽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나가면 돼. 차를 준비해뒀어. 네 사람은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불빛이 확 켜졌다. 저택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진 것이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한도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망가려고? 그럴 줄 알았지.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민호 일행은 포위되었다. 한도준이 저택 현관에서 내려왔다. 그는 박수를 쳤다.
대단한 탈출 시도였어. 하지만 여긴 내 구역이야. 정미라는 민호와 하늘이를 뒤로 숨겼다. 한도준은 김태식을 쳐다봤다. 김 반장, 배신자는 대가를 치러야지. 김태식은 물러서지 않았다. 부회장님이야말로 배신자 아닙니까? 회장님을 배신했잖아요. 한도준은 웃었다. 형님? 형님은 이미 끝났어. 그 말에 정미란이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한도준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다. 한규석 회장, 급성 심장마비로 중환자실 이송. 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한도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걱정 마.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 내가 맡을 거야.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이 한 거잖아요. 할아버지 약에 뭘 탔잖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도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 있어? USB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무력했다. 경호원들이 민호 일행을 다시 저택 안으로 끌고 갔다. 정미란과 김태식은 별도의 방에, 민호와 하늘이는 다시 자기 방에 갇혔다. 이번엔 창문까지 밖에서 잠겼다. 민호는 방 안에서 주저앉았다. 하늘이는 오빠 옆에 앉아 울었다. 오빠 우리 어떡해?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위독하고 증거는 빼앗기고 탈출은 실패했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민호는 뭔가를 떠올렸다. 할아버지가 준 카드, 그리고 쪽지에 적힌 말. 위험하면 안전한 곳으로 가. 민호는 가방을 뒤졌다. 카드가 있었다. 그리고 정미란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도. 민호는 결심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민호는 하늘이를 안았다. 하늘아, 아직 안 끝났어.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늘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나도 안 포기할게. 두 아이는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다. 마지막 기회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눈을 떴다. 하늘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릴 것 같았다. 민호의 마음도 그만큼 무거웠다. 아침 식사가 들어왔다. 민호는 하늘이를 깨웠다. 하늘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하늘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두 아이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맛이 없었지만 먹어야 했다. 식사 후 민호는 방 안을 서성였다. 탈출할 방법을 다시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은 잠겨 있었고 문도 마찬가지였다. 경호원이 복도에서 지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완전히 갇힌 상태였다. 점심시간쯤 문이 열렸다. 한도준이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민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도준은 계속 말했다. 난 내 적이 아니야. 오히려 널 도와주고 싶어. 민호는 비웃었다. 도와준다고요? 할아버지를 해치고 엄마를 괴롭힌 당신이? 한도준은 한숨을 쉬었다. 서윤 누나 일은 오해야. 난 그냥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누나가 너무 순진했어.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순진한 게 죄예요? 착한 게 나쁜 거예요? 한도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은 원래 그래.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곳이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렇게 안 믿어요. 한도준은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내 맘대로 믿어. 하지만 현실은 달라.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열려. 그리고 난 회장 대행으로 선출될 거야. 형님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해.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한도준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다. 참, 내가 말 잘 들으면 하늘이랑 함께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어.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줄게. 그냥 조용히 있어. 민호는 소리쳤다. 싫어요. 전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한도준은 피식 웃었다. 그래, 안타깝네. 그럼 계속 여기 갇혀 있어.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민호는 문을 향해 소리쳤다. 비겁자, 당신은 결국 벌 받을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민호는 주저앉았다. 하늘이가 다가와 오빠를 안았다. 오빠 괜찮아? 민호는 동생을 안았다. 응,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 절망적이었다. 오후 2시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 차가 출발하는 소리. 이사회가 열리는 모양이었다. 민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검은 차들이 저택을 떠나고 있었다. 한도준도 그중 하나에 타고 있었다. 민호는 생각했다. 이사회 그곳이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어떻게? 민호는 갇혀 있었고 증거도 없었다. 그때 민호는 다시 할아버지가 준 카드를 떠올렸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정밀한의 전화번호. 민호는 방 안을 둘러봤다. 전화기가 없었다. 휴대폰도 빼앗겼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열쇠 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김태식 반장이 들어왔다. 그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민호는 놀랐다. 아저씨 어떡해? 김태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호원들 대부분이 이사회 따라갔어. 지금이 기회야. 그는 민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빨리 정밀한 실장님께 전화해. 이사회 장소로 가야 해. 민호는 휴대폰을 받아 정밀한에게 전화했다. 정밀한은 다른 방에 갇혀 있었지만 김태식이 미리 휴대폰을 넘겨준 상태였다. 민호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실장님, 이사회 어디서 열려요? 정밀한은 주소를 알려줬다. 강남 본사 회의실. 하지만 민호야, 거기 가봐야 들어갈 수 없어. 경비가 삼엄해. 민호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전 들어갈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민호는 계획을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준 카드를 사용하면 회사 건물에 출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사회장에 난입해서 진실을 외칠 거라고. 정밀한은 걱정스러웠다. 민호야, 위험해. 너 혼자서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이랑 김 반장님이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도 오시면 돼요. 정밀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난 경찰을 부를게. 너희는 이사회장으로 가.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김태식은 민호와 하늘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갔다.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차에 탔다. 김태식이 운전대를 잡았다. 자, 출발한다. 차는 빠르게 저택을 떠났다. 민호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30분 후 차는 강남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고층 빌딩이었다. 민호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저 꼭대기 어딘가에서 한도준이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다. 하늘이와 김태식도 따라 내렸다. 민호는 할아버지가 준 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카드니까 모든 출입문이 열릴 거야. 세 사람은 건물 로비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민호는 카드를 보여줬다. 할아버지 아니, 한규석 회장님 손주예요. 이사회에 가야 해요. 경비원은 카드를 확인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회장님 카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김태식이 끼어들었다. 긴급한 일입니다. 회장님 명령이에요. 경비원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제가 질 수 없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늘이는 오빠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김태식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용기내. 넌 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 끝에 회의실 문이 보였다. 경호원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민호를 막았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야. 민호는 카드를 보여줬다. 전 한규석 회장님 손주예요. 들어가야 해요. 경호원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안에서 한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저 한도준을 한규석 그룹 회장 대행으로 선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박수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경호원을 밀치고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다. 한도준은 단상에 서 있었다. 그는 민호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민호는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하늘이와 김태식도 뒤따라 들어왔다. 민호는 한도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멈춰요. 이 회의는 무효예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도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민호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나가.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나가요. 전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요. 전 한규석 회장님 손주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저 아이가 누구요? 한도준은 대답했다. 제 조카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려서 민호가 끼어들었다. 어리다고 진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뭘 했는지 다들 알아야 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김태식이 몰래 준 것이었다. 민호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한도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서윤이 카드로 돈을 빼돌려.
형님은 모를 거야.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한도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조작된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엄마가 남긴 증거예요. 그리고 더 있어요. 김태식이 앞으로 나왔다. 저도 증인입니다. 도준 부회장이 서윤 씨를 괴롭힌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약을 조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한 이사가 일어났다. 이게 사실이요? 한도준은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저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정밀한 실장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 뒤로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다. 정밀한은 한도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을 체포하세요.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경찰이 한도준에게 다가갔다. 한도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그는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한도준은 민호를 노려봤다. 내 이 꼬마 내가 날. 민호는 한도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엄마를 괴롭혔어요. 할아버지를 해쳤어요. 이제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한도준은 끌려나갔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민호를 바라봤다. 한 이사가 말했다. 회장님 손주가 맞군요. 용감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깊이 숨을 쉬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정밀한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정말 잘했어. 내가 해냈어. 민호는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정밀한은 미소 지었다.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어.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대. 민호는 무릎이 풀렸다. 하늘이가 오빠를 안았다. 오빠, 우리 해냈어. 민호는 동생을 꽉 안았다. 응, 우리 해냈어. 두 아이는 울며 웃었다. 김태식도 눈물을 훔쳤다. 회의는 해산되었다. 민호와 하늘이는 정밀한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러.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쳤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다. 민호는 작게 웃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병원 복도는 밝았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민호와 하늘이는 정밀한과 함께 한규석의 병실로 향했다. 민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뒤섞여 있었다. 병실 문을 열었다. 한규석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민호와 하늘이를 보자 한규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얘들아 왔구나. 민호는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하늘이도 따라 달려왔다. 한규석은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걱정 많이 했지? 할아버지가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정밀한이 문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한규석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 고생 많았어. 정밀한은 고개를 숙였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호가 정말 대단했어요. 한규석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내가 듣기론 내가 이사회에 나타났다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한도준이 한 일들, 탈출 시도, 그리고 마지막 이사회 난입. 한규석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넌 정말 용감하구나. 그리고 똑똑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한규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하신 거죠? 한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준이는 경찰에 체포됐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늘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한규석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야. 호적에도 올라갔어. 한민호, 한하늘. 우리 손주들이지.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한규석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민호야, 너희 엄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거야. 서윤 희망상점이라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야. 민호는 눈물이 흘렀다. 엄마 이름으로요? 한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윤이가 원했을 거야. 너희 같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모든 걸 할 거야. 민호는 할아버지를 꽉 안았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한규석도 민호를 안았다. 고맙긴. 내가 날 구했잖아. 너 아니었으면 난 한규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밀한이 티슈를 건넸다. 며칠 후 한규석은 퇴원했다.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직원들은 민호와 하늘이를 따뜻하게 맞았다. 김태식 반장은 승진해서 시설 총괄 이사가 되었다. 그는 민호에게 윙크를 했다. 덕분이야, 민호야. 저택은 리모델링 되었다. 한도준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다. 민호와 하늘이의 방은 더 밝고 따뜻하게 꾸며졌다. 민호는 방 창문에서 정원을 내려다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들의 새싹이 돋았다.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다. 민호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적응했다. 친구들도 생겼다. 하늘이는 유치원에 갔다. 아이는 매일 즐거워 보였다. 민호는 동생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했다. 주말이면 한규석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정원을 산책하고 서재에서 책을 읽고 때로는 외식도 했다. 한규석은 민호에게 회사 일도 조금씩 알려줬다. 나중에 내가 크면 회사를 맡아도 돼. 하지만 지금은 공부가 먼저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전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한규석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착한 사람이 되렴. 그게 제일 중요해. 서윤 희망상점 재단 설립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언론도 왔다. 한규석은 단상에서 연설했다. 이 재단은 제 딸 한서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민호와 하늘이도 단상에 올랐다. 민호는 마이크 앞에 섰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저희 엄마는 항상 남을 도왔어요. 저희가 배고파도 다른 사람 먼저 챙겼어요. 이제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이 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수가 터졌다.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늘이가 오빠 손을 잡았다. 오빠 잘했어. 민호는 동생을 안았다. 한규석도 두 아이를 안았다. 세 사람은 무대 위에서 함께 서 있었다. 저녁 저택으로 돌아와 조용한 식사를 했다. 한규석, 민호, 하늘이, 그리고 정미란. 네 사람은 따뜻한 수제비를 먹었다.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엄마가 자주 해주던 음식. 민호는 수제비를 먹으며 생각했다. 엄마, 이제 우리 괜찮아요. 하늘이도 건강하고 저도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옆에 계세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작게 웃었다. 식사 후 민호는 방으로 올라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엄마 사진이 들어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엄마는 웃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민호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민호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저택 정원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민호는 이제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하늘이는 유치원에서 인기가 많았다. 선생님들도 아이를 좋아했다. 주말 아침 한규석은 민호와 하늘이를 불렀다. 얘들아, 오늘 특별한 곳에 가자. 민호는 궁금했다. 어디요, 할아버지? 한규석은 미소 지었다. 너희 엄마 묘소. 인사드리러 가야지.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교회의 공원묘지로 갔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한규석은 서윤의 묘 앞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깨끗한 묘비에는 사랑하는 딸 한서윤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민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도 따라했다. 한규석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서윤아 아빠야. 늦었지만 너희 아이들 잘 찾았어. 이제 내가 책임질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민호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예요, 민호. 하늘이도 왔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밥도 매일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늘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오빠가 잘 돌봐줘요. 할아버지도 좋으세요. 우리 행복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동생을 안았다. 한규석은 꽃을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다. 민호도 함께 기도했다. 엄마, 제가 약속할게요. 하늘이 잘 키울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남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게요. 묘지를 나서며 한규석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너희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규석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분명 그럴 거야. 다음 주 서윤 희망상점 재단의 첫 급식 지원 행사가 열렸다. 어려운 동네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였다. 민호와 하늘이도 참여했다.
아이들은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음식을 나눠줬다. 민호는 한 아이에게 밥을 담아주며 물었다. 맛있게 먹어.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민호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엄마가 느꼈던 기분이구나. 행사가 끝난 후 한규석은 민호를 따로 불렀다. 민호야, 너 정말 대단해. 봉사하는 모습이 꼭 엄마 같더라.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한규석은 민호를 안았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저녁 집으로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다. 한규석, 민호, 하늘이, 그리고 정미란. 한규석은 서류를 꺼냈다. 얘들아, 이건 너희 엄마가 남긴 유언장이야. 이제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 민호는 긴장했다. 한규석은 유언장을 읽었다. 나의 사랑하는 민호와 하늘이에게. 엄마가 너희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민호야, 넌 강하고 똑똑한 아이야. 하늘이를 잘 돌봐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세상은 너희 편이야. 사랑한다, 엄마.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도 울었다. 한규석도 눈물을 닦았다. 정미라는 티슈를 건넸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방 안을 채웠다. 한규석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엄마 말이 맞아. 세상은 너희 편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도 너희 편이야. 항상. 민호는 할아버지를 안았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방에 앉아 엄마가 남긴 낡은 카드를 꺼냈다. 그 카드로 시작된 여정. 두려움, 고통, 그리고 마침내 희망. 민호는 카드를 손에 쥐고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겁 안 낼게요. 하늘이도 나도 잘 살 거예요. 민호는 카드를 작은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옆에 엄마 사진도 나란히 세웠다. 민호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우리 약속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창밖으로 겨울 끝에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민호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상쾌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택 1층에서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와 놀고 있는 소리였다. 민호는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서 한규석이 하늘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하늘이는 깔깔 웃었다. 민호도 웃으며 다가갔다. 저도 끼워주세요. 한규석은 민호도 안았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정미란이 주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준비됐어요. 오늘은 수제비예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수제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민호는 첫 숟가락을 떴다. 맛있었다.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식사 중 한규석이 물었다. 민호야, 장래 희망이 뭐야?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재단 일도 하고 싶고 엄마처럼 착한 일 하고 싶어요. 한규석은 환하게 웃었다. 그래, 좋은 꿈이야.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서 영화를 봤다. 소파에 모여 앉아 담요를 덮고 팝콘을 먹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민호는 하늘이가 자기 어깨에 기대 잠드는 걸 느꼈다. 민호는 동생을 안았다. 영화가 끝나고 한규석은 하늘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다. 민호도 따라갔다. 하늘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한규석은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라 하늘아. 민호도 동생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하늘아. 민호도 자기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였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엄마,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민호는 잠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꿈속에서 민호는 엄마와 함께 걷고 있었다. 햇살 가득한 길을. 엄마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민호야,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민호도 웃었다. 고마워요, 엄마.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저택 정원에 꽃들이 피었다. 민호와 하늘이는 정원에서 뛰어놀았다. 한규석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정미란도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 정말 밝아졌어요. 그러게. 서윤이가 기뻐할 거야. 민호는 꽃밭에서 꽃을 꺾어 하늘이에게 줬다. 하늘아, 이거 예쁘지? 하늘이는 꽃을 받아들고 웃었다. 응, 엄마 묘소에 갖다 드리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다음 주말 다시 묘지를 찾았다. 민호와 하늘이는 꽃을 묘비 앞에 놓았다. 한규석도 함께 절을 했다. 서윤아, 봄이 왔어. 내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 안심해. 민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약속 지키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늘이도 건강해요. 할아버지도 옆에 계세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세 사람은 묘지를 나섰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졌다. 마치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민호는 작게 웃었다. 차에 타며 하늘이가 물었다. 오빠, 우리 이제 계속 행복할 수 있지? 민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응, 우리 계속 행복할 거야. 약속해.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다. 차는 저택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다. 꽃나무, 푸른 잔디, 웃는 사람들. 모든 게 아름다웠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하늘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편히 쉬세요. 저택에 도착했다. 대문이 열렸다. 집사들이 환영했다. 어서 오세요. 민호와 하늘이는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집, 사랑이 가득한 집. 이제 이곳이 진짜 집이었다. 거실에서 한규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니?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하늘이가 대답했다. 수제비요. 한규석은 웃었다. 알았어. 수제비 만들자. 주방에서 함께 수제비를 만들었다. 한규석이 반죽을 하고 민호가 야채를 썰고 하늘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미란도 와서 도왔다. 수제비가 완성되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제비. 민호는 첫 숟가락을 떴다. 맛있었다.
엄마의 맛이었다. 식사하며 한규석이 말했다. 민호야, 다음 주에 재단 행사가 또 있어. 같이 갈래?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같이 가요.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주황빛 하늘. 아름다웠다. 민호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영원한 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 순간의 행복, 이 순간의 사랑. 그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민호는 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민호는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별 보이세요? 저기 어딘가에 엄마도 계시죠? 우리 지켜봐 주세요. 우리 잘 살게요. 민호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민호는 잘 살 것이었다. 하늘이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어둠 끝에서 찾은 빛, 고통 끝에서 만난 행복, 그리고 사랑, 영원한 사랑.